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국회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대선 전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각축전으로 험난한 일정이 예상됩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려했던 대로 20대 국회 개회식부터 여야가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에서 우병우 수석,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개회식이 좀 파행을 빚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이런 상황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20대 첫 정기국회가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그러니까 협치와 민생을 위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거로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오늘은 예산안 처리되고 잘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처음부터 파행돼서 참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거 아니냐, 네.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서 참 저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 이렇게 정세균 의장이 이제 사드라든가 이제 우병우 수석 문제를 거론하고 새누리당 의원이 저는 퇴장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일단 20대의 그 국회가 이제 여소야대 국회 아닙니까? 예. 여소야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이고 대선을 1년 한 3, 4개월 앞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야의 기싸움이 아주 표면적으로 처음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네. 정세균 의장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입장 표명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얼마나 큰 현안입니까? 그리고 사드 문제 입장 표명할 수 있는데, 정기국회 첫 개회사에서 그 여야가 좀 민감하게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예. 그 자리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았다. 중립적 그 사회자로서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라든가 다른 자기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힐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즉각 또 이 집권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바로 집권해서 그냥 퇴장하고 우리 오늘 또 추경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 보이는 것도 아직 모양이 좋지는 않네요. 네. 사실 어렵게 추경 예산안 합의해서 정기국회 어렵게 열었는데, 우리 이 박사님 보시기에 정세균 의장의 저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정의화 의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뭐 블랙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개헌 주장도 계속 하셨거든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나요?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단 퇴장을 했는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작심하고 집단 퇴장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야당 국회의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좀 이루어진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지금 뭐 취재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의장 개회사는 사전에 언론에 다 배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기자들 다 알고 있고 여야 의원들도 미리 사전에 다 내용 알고 사실은 본회의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검토 이미 다 했겠죠. 네.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자라는 것까지 다 사전에 상의를 하고 들어와서 집단 퇴장을 했다. 근데 지금 어찌됐건 상당히 초반 기싸움이 좀 이제 격렬하게 전개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일단은 진단할 수 있을 것 기싸움이라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결국은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가서 예산안 통과라든가 법안 통과 문제가 걸리게 되면 그때는 여야 모두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걸 네. 통과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막판 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추경안 결국 그렇게 싸우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듯이 이번에는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합의에 반드시 도달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 초반, 특히 중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그 이슈 투쟁을 좀 벌일 가능성이 좀 사실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추경 생각합니다. 예산안 빨리 통과해달라 여당이 굉장히 압박을 했는데 더 끌고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래서 부분인데. 접점을 계속 찾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에 추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번 문제는 또 어떻든 간에 해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오늘 찾느냐 내일 찾느냐 문제인데, 이러한 그 추경안이라든가 앞으로 또 예산안 처리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다가도 어느 정도 타협하는 이런 접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이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우병우 수석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네. 기싸움과 여러 가지 이런 주도권 경쟁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회 의사 일정에서는 합의를 보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예고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야 3당이 정말 어렵사리 추경 예산안을 타결을 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매우 답답하고 힘들어했는데 서로 여야 야당 서로가 승리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길고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추석 이전에 국민들께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통과가 늦어진 만큼 정부는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당은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오늘 새벽에 추경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원래 여야 합의된 일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예산의 대부분을 따냈습니다. 아마 추경 사상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먼저 예산과 정책으로 도와주는 문제, 갈등을 해결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수권 정당의 모습,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있을 워크숍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경청해서 정기국회 대책을 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습 20대 국회 개회식 이전에 훈훈한 모습이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추석 이전에 11조 원의 예산을 풀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고 우상 원내대표 합의 일정 지키지 못했지만 더민주가 추진했던 예산 다 따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본부장님, 사실 지금 이번 합의 내용과 절차 면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어떤 평가이십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민생을 여야가 팽개치는 거 아니냐, 첫 국회부터 이런 욕을 굉장히 크게 먹을 상황인데 그걸 가까스로 모면하는 합의를 막판에 더 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이제 마지막 접점을 찾은 건데 그래서 일종의 그 협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앞으로 이렇게 시금석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앞으로 협치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 그래서 이번에 이런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게 38일 만에 늑장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합의도 2차례가 깨지고 번복이 그랬어요. 되고. 번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도 아니 우수적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는 여당이 네. 무슨 이게 제대로 협치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의하면서도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든 이번에 이런 추경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11조 원이 돼서 이렇게 민생 문제를 예. 또 경제 이런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단지 이제 여기서 강론에 들어가서 이 지방 보육재정 교육재정. 관련된 예. 교육재정에 대한 부채를 과연 이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는데 그걸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여야의 또 입장차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 과정에서 또 약간의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박사님,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대 국회에 바로 이제 이어지면서 맞물리면서 이제 격도를 예고하고 있는데 보면 뭐 사드 문제, 서별관 회의, 백남기 농민 청문회, 또 뭐 건국절 법제화 곳곳이 지뢰밭인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8월 임시국회 그리고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의 협상 과정 그거는 이번 정기국회의 축소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초전입니다. 전초전.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본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 탐색 차원 정도로 이제 뭐 소통 정도 쏘고. 서로 싸움하다가 이쯤에서 국민 눈치가 보이니까 면피성으로 사실은 타협을 하고 이제 끝난 거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특히 이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막판에 가서는 야당으로서는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또 챙겨야 될 그렇죠. 국정 마무리 단계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결국 타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회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기국회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년 대선 일정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죠. 내년 대선을 역산하게 되면 딱 예. 거의 이제 1년 전 시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9월 정도, 내년 정기국회 시작될 정도면 여야 간에 사실은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어디에 주력을 하겠느냐. 결국 대선 이슈 선점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이슈로 과연 국민들이 어떤 것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것이냐. 그것도 이제 이게 좀 타진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이제 이슈화해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이슈. 그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캠페인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다면 거죠. 사드, 서별관회의, 백남기 농민 청문회, 건국절 법제와 여러 지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드 문제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는 우병우 민정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라고 하는 그 이슈로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정권 심판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게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문제 삼는 것은 국정 운영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에 훨씬 국민들이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정기국회 100일 정도 되잖아요. 예. 100일에서 핵심되는 이렇게 갈등이 소재가 될 수 있는 뇌관이라 그럴까요? 서로 여야의 대치 전선은 크게 7가지가 돼요. 7가지요. 예, 7가지인데 그 다 나열하긴 그렇고 네. 이제 사드하고 이제 우병우 수석 의혹 및 거취 문제 여기에는 이제 그 공수처 설치 문제가 연관돼 있을 수 있죠. 오늘 정세균 의장이 얘기했던. 그래서 예. 그게 연관돼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드 문제하고 네. 이게 서로 여야의 이념과 노선이 맞부딪히는 게 바로 사드 문제하고 법인세 인상 논란이 하나 법인세. 있어요. 이거는 네. 서로 이제 어느 쪽의 편을 드느냐 하는 소위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건국절 논란. 이런 것들이 노선과 이념과 관련된 이런 게 3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병우 수석 거치는 현재 당장의 주요 이슈고 아까 말했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임기 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대한 여야의 상당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거고 이런 마지막에 또 마지막 정기국회 마무리될 때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거에서 7가지 정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 20대 국회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어떤 전국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각각 들어봅니다. 청문회가 처음 시작된 게 2000년도거든요. 그랬죠. 여당이 청문회에 불참한 건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예. 이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이 벌어진 만큼 야당이 지금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죠. 오죽하면은 집권당이 대통령이 요청한 그런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습니까? 아마 이제 여당 의원님들 입장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청문회 조윤선 청문회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 정말 단독으로 할 거라는 것을 아마 여당에서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반쪽으로 됐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뭐 저희 여나 야나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그런 정말 뭐 단장판 그건 정말 서로가 이제 반성을 하고 이런 일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다시는 좀 없기를 서로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야당이 지금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소야대를 꼬집었고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조윤선 장관 청문회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 박사님, 사실 청문회에서 막말 고성도 또 오갔거든요. 이번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왜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조금 전에 나왔듯이 16년 만에 왜 그랬을까? 과연 조윤선을 포기해서 그런가?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다. 그러니까 야당이 조윤선까지는 허용을 한다. 다만 김재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것을 여당이 읽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 조윤선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설명 나오듯이 봐라 야당이 말이지 여소야다라 그러면 돼서 횡포를 그런지 부리고 있다. 너무 횡포 부린다라고 국민들에게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막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조윤선 후보자를 포기했느냐? 그건 아니다. 조윤선은 통과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네. 어저께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전략적 보이콧이다라는 주장인데 김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당이 전략적 보이콧한 건 맞는 거죠. 당연히 의도로 갖고 안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소위 교문위원회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 대한 항의. 추경안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고 또 어저께 조윤선 그 청문회에 대해서 불참해도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포석이 있었을 거로 보이고 어떻든 인사청문회 시작된 후에 여당이 불참하고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처음 나타난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똑같이 네. 여야의 소위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여야의 힘겨루기 그리고 이러한 기싸움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제가. 두 가지 풍경화인데 이게 이제 여당이 계속 이렇게 불참하고 있다는 이제 숫자에서 일단 밀리니까 예.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을 아까 좀 길들이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당은 마찬가지로 여당을 또 길들이겠다는 생각이 이런 건데 특히 어저께 그 뭐 닥치세요 뭐 멍텅구리 이런 말 고성사태질을 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그 전에 구태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진짜 이러면 국회가 진짜 국민들한테 어떤 욕을 먹어도 거의 요즘 뭐 그런 말들이 실시간으로 다 지금 중계가 되는 진짜 상황인데. 이런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인데 이런 말들을 국회 이상의 욕을 국회가 먹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참 20대 국회가 협치를 표방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둔 이러한 기싸움이 계속 된다면 예. 과연 협치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 이제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야당이 지금 칼을 좀 벼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논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협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또 모친의 기초생활수급 수준의 의료보험 등등 아직 뭐 확인이 안 됐거나 의혹 제기 수준인데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근데 팩트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거는 그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행보들을 지금 보였다는 거죠. 어떤 의심입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1억 9천 전세 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그 해운업체가 농협으로부터 2,500억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인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김재수 후보자가 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는데 그 전세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업체가 해운 유통업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업체가 이 앞서 얘기한 해운업체가 주로 많이 일감을 밀어주는 그런 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들어가서 7년을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다른 아파트 전세값은 많이 올랐는데 이 집은 그대로 유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불거진 의혹이 아파트 관리비도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관리비도 결국 그 업체가 대신 내준 거 아니냐? 자, 이래서 농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재수 후보자가 그 당시에 뭔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이거는 이제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지금 이제 저가로 매입해가지고 그 부당이익을 많이 지금 남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파트가 건설한 게 CJ 건설입니다. 자, CJ는 아시다시피 제1제당. 그래서 이 식품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는 업체죠. 자, 그 업체가 분양한 것을 실제 그 분양가보다 상당히 싸게 샀어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미국 가면서 그 아파트를 전세를 놓는데 거기에 전세 입자로 누가 들어오냐면 CJ 연구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서 그 아파트를 파는데 3억 7천 이득을 남기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CJ가 관련이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고 또 이 아파트 사는 과정에서 네. CJ만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농협 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다가 이자율도 1%대였다는 거 아닙니까? 8%대의 이자가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본인의 직을 활용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수완을 부렸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김재수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김 본부장님 어떻게 국민들의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에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는 제일 결격사유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야당도 지금 김재수 이 장관 후보자를 낙마의 타겟으로 삼아서 지금 굉장히 공세가 이제 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아까 3가지가 이제 크게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농협의 그러니까 농림부의 간부로서 네. 농협하고 이제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협에서 은행에서 굉장히 수억 원의 이러한 거를 아주 저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율이 아마 보니까 1.4 내지 1.8%인데 일반 국민들이 시중에서 빌리는 것보다 너무 싼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부동산들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차익을 남기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유혹이 있다는 게 그냥 큰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동안 93평 아파트를 용인에 살았었는데 자기도 업무 관련된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7년 동안 그 전세값 1억 9천만 원이 한 번도 오르지 않고 7년간 거주했었다는 거. 그다음 자기 이제 80대 노모가 10년 동안 빈곤층으로 분류돼서 의료 혜택을 받았었다는 거. 네, 거기에 네, 대해서는 약간의 해명이 있습니다. 있죠. 자기 가정사. 어머니 가정사에 자기 어머니 부모님이 이제 옛날에 오래전에 이혼해서 자기하고 오래 많이 산 적이 없다고 하는 뭐 이런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본인이 그 고위 공직자가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인데 이런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네. 그런 건 상당히 있을 수가 그런데요, 없는 어제 거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 인사청문회 성직자를 뽑는 자리 아니다. 과연 그 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일견 뭐 들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직자를 뽑는 거 아니라는 말이야 맞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사실 요구되는 거고, 고위직을 맡으려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바로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 모범이 돼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모범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밑에를 지휘하고. 최근에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지만 거짓말하고 해서는 어떻게 영이 교통 치안 사범을 네. 단속하는데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여야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결론을 낼지 또 어떤 해명과 설명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추 대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김종인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추미애, 김종인 전현직 대표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달리기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우리 비대위원님들과 잘 다져 놓으신 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표는 집권이니까요. 네, 대표님께 수시로 좀 여러 고견을 여쭙고 우리 지도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조금 더 일반 국민에게 좀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은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거라고 봐요. 그 점을 우리가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으면은 뭐 하여튼 내년 이 대선까지 아마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어달리기를 하겠다. 지도 편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전 대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다. 유연한 행보 당부를 했는데 이 박사님. 네. 추미애 대표 경선 때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실제 대표에 취임하고 나서는 상당히 유연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그게 이제 당의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래 사실은 자기 색깔하고도 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국 이번에 이제 친노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뭐 되긴 했으나 본래는 좀 중도 개혁에 가까운 그런 그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너무 그 이념적인 색채를 분명히 할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더군다나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좀 떠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지금 마음을 잡아서 좀 붙잡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저렇게 지도편다. 굉장히 우아한 덕담을 나누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 옷도 보니까 서로 조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저 분홍색 재킷을 입었고, 재킷,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분홍색 넥타이를 해서 이렇게 조화를 서로 일부러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 접점을 찾는 모습을 색깔로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전 생각이 드는 게 정치에 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서로 네. 화해와 이런 거를 가야 되는 그런 모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전임 대표의 도움을 구하고 손을 화해하는 제스처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 또 김종인 대표도 마냥 뭐 일부러 나쁘게 지낼 건 아니잖아요. 이 당에 일단 비례대표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예. 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당장 다른 데 떠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화해를 모색할 거로 보고, 다만 추미애 대표가 현재 공식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에게 역할을 주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추미애 대표가 역할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주느냐 갖고 예. 약간의 서로 그 보는 관망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미애 대표가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그 킹메이커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권을 준다든가. 무슨 역할을 예. 부여하느냐, 이런 것들을 김종인 전 대표도 좀 지켜볼 거로 보입니다. 예. 사실 뭐 추미애 대표, 안철수의 입으로 불린 금태섭 의원, 또 김종인 대표가 영입한 박경미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도 같은 포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 대선을 15개월 앞두고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트위터북,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교동도 친노도 넘겠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도 극복하겠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인데 어떤 의미의 포석입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못하는 외연 확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양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선언을 이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를 할 형편이 되죠. 왜냐하면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성분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이미 그쪽에 지지는 당연히 있는 확인됐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뭐 측근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이제 보니까 뭐 이 본선에서의 그 확장성은 우리가 더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긴장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호남까지 껴안을 수 있다. 예, 근데 뭐 일단은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선에 뛰어드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하고,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뭐 거의 지금 뭐 커밍아웃을 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선 가기 전에 일단은 경선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전 대표의. 예, 그러면서도 결국은 기회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뭐 뜻밖의 악재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는 예, 지지율이 굉장히 좀 급락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좀 대안 세력으로서, 대안 예. 주자로서 이제 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안희정 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친노 친문 입장에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 한 사람만 네. 주자로 띄우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거죠. 경쟁 구도를.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김상곤 카드라고 하는 또 다른 대안 카드를 일단 띄워놓고 일단은 이제 판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그런 구도하고 비슷한 구도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 나는 보조 타이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메이커 하다가 완주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오늘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셈이고, 또 그저께 김부겸 의원도 또 사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대세로는 무난한 패배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하면서 이렇게 했고, 당은 다르지만 안철수 전 대표도 무등산에 가서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그러면 이제 당내 이 두 이렇게 안희정 지사와 김부겸 의원 등이 왜 잇따라 이렇게 대선 도전을 지금 밝히느냐? 최근에 친문 지도부가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완전히 친문이 지도부를 장악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태로 가만 놔두게 되면 예. 문재인 대세론으로 완전히 이 당내 구도가 딱 그게 응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응고가 되기 전에 유연한 그 액체 상태를 남겨면서 유연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게. 젤 상태로 고체도 액체도 아닌. 그래서 문재인 대선으로 딱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단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대선으로 완전히 흘러가는 걸 어느 정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거기에 선두주자인 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경쟁적으로 지금 김부겸 의원과 안희정 지사 밝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가느냐? 가능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도전을 하다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으로 그냥 흘러가는데 거기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로 그칠지, 쉽게 말해서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면 진짜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이상 기류가 생겨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소위 새로운 바람,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근데 페이스메이커를 하다가요, 사실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경쟁이 붙으면 뭐 이렇게 치고 받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선의의 경쟁, 아름다운 경쟁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엔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치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전도 격화될 감정을 수 있고 상하고. 그러다 보면 현재 친노가 지금 친문과 친한으로 나눠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분화도 생기고 거기에 신경전이 생기면서 그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결국에 결정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사실 뭐 권력 앞에 권력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 이미 너무 문재인 전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굳어진 상황이어서 일부러라도 지금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는 너무 잔잔하게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번 전당대회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 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추미애 의원으로 너무 굳어지니까 그걸 조금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김상곤 카드를 투입한 거나 다름없고. 네. 이제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은 뛰어들었지만 사실 이기기 힘든 구조였고.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온 주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있고 지금 김부겸 의원이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안희정 지사가 뛰어드는 겁니다. 이 구도가 지금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구도하고 너무 똑같은 유사하게. 구도로 지금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지금 사실은 당내에서 진영이 짜여지게 되면 외부에서 중량급 인사들은 더 들어오기가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고문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바깥에 있는 서울시장들도 있고. 더 지금 뛰어들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진 그런 구조. 그렇다 그러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선을 통과할 가능성 높지 않다? 어렵다?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높다. 그 김상곤 지난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가 예선 통과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을 이종걸. 의미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네. 그렇고 그러니까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도 준비가 굉장히 늦게 좀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선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노 친문이 표가 갈리면 추미애하고 김상곤으로 갈리면 어쩌면 탈락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경선 컷오프도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컷오프를 통과한다는 것이 유력 대선 후보는 현재 문재인 전 대표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컷오프를 한다 그러면 한 3인 정도 컷오프 하지 않겠습니까? 되고, 예, 거기에는 들을 것이다. 안희정 의원 지사 같은 경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엔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현재 상태로 큰 구도의 변화라든가 문재인 전 대표의 여러 대세론에 큰 진짜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긴 하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로서는 유리한 구도인 거는 맞는 사실 안희정 충남지사 충청권이라는 어떤 그런 진들한 지역 기반 또 호남에서 비교적 거부감이 좀 덜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가치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와 냉면 회동을 한답니다. 좀 날씨는 좀 쌀쌀해졌는데 냉면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 김 본부장님 사실 김종필 전 총리 제3당 역할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 회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종필 전 총리는 그동안에 정권을 여러 번 만들어 왔잖아요. 처음에는 박정희 정권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할 때도 미뤄줬거든요. 민자당 92년. 그다음에 당시에 민정계 비주류들이 굉장히 김영삼 전 대통령 후보의 대세론을 상당히 제동을 거는 데서도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었고 전 대통령. 그럼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뜻밖의 DJP 연대를 만들어내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만은 지금도 또 한 번 이 정권을 찾는데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좀 제3당으로서 활로를 찾아야 되는 소위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뜻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건데 여기에는 그 정권을 만드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충청 대망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반기문 총장 충청과 호남의 이런 연정을 다리를 놓는 제2의 DJP 연대 그런 거를 조금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요약하자면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제3지대의 그러니까 소위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제3지대 후보론을 주도해야 되는 데서 나머지 그 두 친박과 친문을 뺀 나머지 세력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그런 접점이 과연 마련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벌써 그러니까 정계 개편 트로이카가 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김정필 전 총리, 네.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의 박지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이 세 분이 벌써 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지형에서 새로운 신당을 지금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 시작한 거나 지금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핵심은 그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노 친문, 그리고 예. 새누리당의 친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력들을 다 가능하면 최대한 규합을 해서 지금 새로운 정권을 이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기문 사무총장 쪽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최근에 있는. 가지기 시작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대권 주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반기문 안철수,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총리 또는 안철수 대통령 반기문 총리 이런 구도를 지금 이분들은 벌써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개헌론을 생각합니다. 고리로 매기로 해서 뭔가를 만들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지금 어찌 보면 좀 민감한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 하는데 네.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인데 지금 바로 반기문과 안철수의 연대 구도, 아까 말했던 그런 연정 구도가 네. 아주 정치권 밑바닥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 이게 예.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차치하고라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 이전 이거 개헌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또 모병제까지 제안을 하면서 상당히 이슈 어떤 뭐랄까 논쟁적인 이슈를 좀 던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슈 파이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슈를 막 제기를 하고 선점을 해서 결국 대권 주자로서의 그 어떤 인지도를 이제 제고시키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이런 대형 이슈들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예. 모병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층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를 던지는 거고. 자, 기억해 보시면 지난 대선 때 그 여야 할 거 없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도 그랬고 문재인 그 당시 후보도 그랬고 제안했던 게 뭡니까? 병역 기간 단축. 예, 18개월 단축하겠다 그랬죠. 네. 약속 안 지켰습니다,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거 막판에 이제 그런 이슈들을 막 던지듯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약간 이슈를 선점하는 단계에서 선점하는 단계에서 남경필 지사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 지사는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프레임을 많이 원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위 그 2인제 대선에는 처음에 밀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력 후보로 되고 이제 행정 충청 행정 수도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또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일조했는데 바로 이러한 아까 했지만 좀 행정 수도를 옮기자라든가 예. 그다음에 모병제 이러한 발언을 계속 하는 거는 이런 완전히 그 상당히 핫 이슈를 던짐으로 그렇죠. 인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측면 아닌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자 후보잖아요. 예, 후발 예. 주자기 때문에 이런 걸 비중이고.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끌고 저 선두 그룹에 한번 끼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런 있는 것 부분들이 같은데. 사실은 지금 박원순 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도 사실 좀 뭐 개헌론 이런 게 지금 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삼지대론과도 좀 이게 연결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어떻든 친박과 친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삼지대에서 다 이런 거기가 해당이 안 되고 거기에서 밀리는 후보들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당장 지금 현재 김부겸 의원도 그렇고 남경필 지사도 그렇고 제가 삼지대는 현재 안 간다. 안 간다. 현재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당장은 왜냐하면 가지만. 옮기는 순간 나중에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옮길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폐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체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미 굳어진 구도를 가능하면 흔들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친박 중심의 친박 뭐 패권주의라고까지 이야기되는 그 구도가 너무 확연히 굳어진 상태고 이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중심의 친문 패권주의가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좀 굳어진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약체 후보들이 뭐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몸은 당 안에 있고 당을 이렇게 함부로 탈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당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약체인 것이 더 약체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흔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관심이 좀 있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당도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의 원톱 체제를 이제는 좀 변경을 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움직임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